우리 별님이들 반가워요. 달림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별님이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먹보 장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답니다. 밥을 어찌나 많이 먹는지 처음 보는 사람은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지요. 총각은 한 끼에 한 솥씩, 하루에 밥 세 솥을 먹어치웠어요. 그것도 커다란 가마솥으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뒤룩뒤룩 살만 쪄서 덩치는 장군감이랍니다. 동네 사람들은 총각을 가리켜 먹보 장군이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밥만 많이 먹으면 뭐예요? 통 힘을 못 쓰는걸요. 남들은 밥 한 그릇만 먹고도 무거운 짐을 척척 잘 나르는데 먹보 장군은 밥 한 솥을 다 먹고도 빈 지게를 지고 낑낑거렸어요. 하루는 한 집에 사는 동생이 먹보 장군한테 말했어요. 형님, 이러다가는 우리 식구 죄다 굶어 죽겠소. 제발 집을 떠나 빌어먹든지 훔쳐먹든지 알아서 하시구려. 하는 수 없이 먹보 장군은 빈손으로 집을 나왔지요. 먹보 장군이 털레털레 힘없이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맛난 냄새가 솔솔 풍겨 오잖아요. 냄새를 쫓아가 보니 국수집이에요. 먹보 장군은 당장 주인을 불러 국수를 내오라 말했지요. 여기 국수 30그릇만 주시오. 국수집 주인은 얼른 국수 30그릇을 만들어 내왔어요. 먹보 장군은 그 많은 국수를 후룩 후루룩 다 먹어치웠어요. 그러고도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여기 국수 10그릇만 더 주시오. 먹보 장군은 국수 40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나서야 꼭 드림을 했지요. 이제야 좀 배가 부르는구먼. 그것을 본 국수집 주인은 생각했어요. 국수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걸 보니 힘이 아주 장싸겠구나. 주인은 먹보 장군한테 다가가 귓속말로 소곤거렸어요. 총각, 국수를 공짜로 줄 테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구려. 지금 우리 집에 못된 사냥꾼이 하나 와 있는데 제발 그놈을 좀 쫓아내 주시오. 벌써 3달째 밥값도 안 내고 걸핏하면 손님들을 두들겨 패서 내쫓기 일쑤라오. 국수를 공짜로 준다는 말에 먹보 장군은 귀가 솔깃해졌지요. 좋소. 그렇게 합시다. 지금 그 사냥꾼은 어디 있소? 저기 안방에서 쿨쿨 낮잠을 자고 있다오. 먹보 장군은 헛간 앞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었어요. 힘이 없으니 낑낑대며 겨우 들었지요. 그러고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사냥꾼은 코까지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지요. 먹보 장군은 가까스로 몽둥이를 들어 올려 사냥꾼의 이마를 내리쳤어요. 꽝! 아이고 머리야. 도대체 어떤 놈이냐?
사냥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써 이마엔 주먹만한 혹이 볼록 솟았지요. 먹보 장군은 얼른 몽둥이를 뒤로 감추고는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튕겼기에 그만하지. 만약 엄지로 튕겼으면 내 눈 머리통이 깨졌을 것이다. 사냥꾼은 그 말을 고지 들었어요. 먹보 장군이 덩치도 크고 힘도 진짜 세어 보였거든요. 사냥꾼은 벌벌 떨면서 먹보 장군 앞에 넙죽 엎드려 말했답니다. 아이고, 장군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소리를 들으니 먹보 장군은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좋다. 그렇다면 여태껏 공짜로 먹은 밥값을 주인한테 모두 드려라. 예, 그러합지요. 그런데 장군님. 사냥꾼은 먹보 장군의 눈치를 살피며 말꼬리를 흐렸어요.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게냐? 사실 저는 저 뒷산에 호랑이를 잡으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고약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을 여러 잡아먹어 나라에서 큰 상금을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호랑이가 어찌나 날쌘지 혼자서는 도무지 잡을 수가 없지 뭡니까? 장군님, 저와 함께 호랑이를 때려잡지 않으시겠습니까? 먹보 장군은 그러자고 했지요. 이제 와서 힘없는 게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먹보 장군은 사냥꾼과 함께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산 허리쯤 이르자 사냥꾼이 말했답니다. 저는 산 위로 올라가 호랑이를 몰겠습니다. 장군님은 여기서 기다리시다가 호랑이가 내려오거든 때려 잡으십시오. 알았네. 어서 올라가 호랑이나 몰아오게. 먹보 장군은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겁이 나서 심장이 쿵덕쿵덕 뛰었어요. 조금 뒤 산 위쪽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냥꾼이 호랑이를 몰려고 내는 소리였지요. 먹보 장군은 커다란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러고는 혼잣말로 연방 이렇게 중얼대는 거예요. 호랑아, 제발 오지 마라. 호랑아, 제발 오지 마라. 그런데 이를 어째요? 하필이면 호랑이가 먹보 장군 쪽으로 달려왔답니다. 먹보 장군은 더러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지요.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급했던지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먹보 장군을 잡아먹으려고 나무를 타고 올라왔답니다. 호랑이의 앞발이 먹보 장군의 엉덩이에 닿을락 말락하자 겁에 질린 먹보 장군이 그만 똥을 싸버렸어요. 뿌지지 묵묵. 밥을 많이 먹으니 똥도 오중이나 많이 쌌겠어요. 호랑이는 그 똥을 다 뒤집어 쓴 채 나무 아래로 곤두박질 쳤지요. 그러다가 그만 뾰족한 나뭇가지에 코가 깨어 죽고 말았답니다. 그제야 먹보 장군은 한숨을 푹 내쉬고는 슬금슬금 기어서 내려왔어요. 조금 뒤 산에서 내려온 사냥꾼은 나뭇가지에 걸린 호랑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장군님,
저 사나운 호랑이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먹보 장군은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어요. 그까지 호랑이, 내가 목덜미를 꽉 붙잡아 서너 바퀴 빙글빙글 돌리다가 획 집어던졌지. 그랬더니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려 쫙 뻗어버렸군. 역시 장군님 힘은 대단하십니다. 사냥꾼은 다시 한번 먹보 장군한테 허리를 굽신거렸지요. 자, 이제 자네가 저 호랑이를 끌고 따라오게. 어서 임금님께 갖다 바쳐야 하니까. 먹보 장군은 사냥꾼을 데리고 대궐로 찾아갔어요.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답니다. 오랫동안 백성들을 괴롭히던 호랑이를 잡다니 참으로 장하도다. 먹보 장군과 사냥꾼은 많은 재물을 상으로 받았답니다. 먹보 장군은 큰 부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가 끄는 수레에 온갖 귀한 재물을 가득 싣고 말이에요. 그러니 동생이 싫어할 리가 있을까요? 맨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이했지요. 아이고 형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제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그 뒤로 동생은 두 번 다시 형님을 구박하지 않았대요. 먹보 장군은 동생과 함께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구렁덩덩 새선비.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우리에게는 어째 자식이 없을까? 구렁이라도 좋으니까 자식 하나만 낳아봤으면. 그러다가 할머니가 아기를 가져서 10달 만에 낳고 보니 글쎄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지 뭐예요? 할머니는 구렁이를 집안에 둘 수가 없어서 뒷격 굴뚝 옆에 두고 삿갓으로 덮어 놓았어요. 할머니네 이웃은 큰 부자였는데 딸이 셋 있었답니다.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 이웃집 첫째 딸이 아기를 보러 왔지요. 할머니, 아기 낳았다더니 어디 있어요? 저 뒷곁 굴뚝 옆에 있다. 첫째 딸이 가서 삿갓을 들추니 구렁이가 있었어요. 아기를 낳았다더니 구렁이를 낳았네. 아휴, 더러워. 첫째 딸은 구렁이를 보고는 침을 탁탁 뱉고 갔어요. 둘째 딸이 아기를 보러 왔어요. 할머니, 아기 낳았다더니 어디 있어요? 저 뒷곁 굴뚝 옆에 있다. 둘째 딸이 가서 삿갓을 들추니 구렁이가 있었어요. 아기를 낳았다더니 구렁이를 낳았네. 아휴, 더러워. 둘째 딸도 구렁이를 보고는 침을 탁탁 뱉고 갔어요. 셋째 딸이 아기를 보러 왔어요. 할머니, 아기를 낳았다더니 어디 있어요? 저 뒷곁 굴뚝 옆에 있다. 셋째 딸이 가서 삿갓을 들추니 구렁이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구렁덩덩 새선비를 낳았네. 셋째 딸은 삿갓을 도로 잘 덮어 놓고 돌아갔지요. 몇 해가 지났답니다. 하루는 구렁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웃집 부잣집 딸한테 장가 보내주세요.
누가 구렁이한테 나를 주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예 하지도 마라.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불 붙여 들고 칼 물고 어머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갈래요. 할머니는 구렁이가 하도 조르니까 부잣집에 가기는 갔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왔어요. 둘째 날도 할머니는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왔지요. 셋째 날이 되자 부잣집 마나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무슨 할 말이 있어? 아, 글쎄, 제 구렁이 아들이 이댁 따님한테 장가 들고 싶다고 졸라대지 뭡니까? 부잣집 마나님은 딸 셋을 불러 물었어요. 할머니네 구렁이 아들이 너희한테 장가 들겠다고 하는구나. 누가 구렁이한테 시집갈 테냐? 첫째 딸이 말했어요. 싫어요. 누가 구렁이한테 시집을 가요? 둘째 딸이 말했어요. 싫어요. 누가 구렁이한테 시집을 가요? 셋째 딸이 말했어요. 예,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구렁이가 셋째 딸과 혼이 난 그날 밤의 일이에요. 구렁이는 색시에게 큰 가마솥에 물을 한 솥 끓여달라고 했답니다. 구렁이는 끓인 물로 목욕을 하더니 구렁이 허물을 벗고 어느새 늠름한 새선비가 되었어요. 색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요. 구렁덩덩 새선비와 색시는 즐겁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렁덩덩 새선비가 말했어요. 나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야겠소. 구렁이 허물을 맡기고 갈 테니 잘 간수하시오. 만약에 허물을 태우거나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영 못 만날 거요. 색시는 허물을 저고리 동정 안에 넣어서 잘 간수했답니다. 며칠 뒤 언니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색시의 동정 안에 뭔가 있는 걸 보고는 그게 뭐냐며 보자고 했지요. 색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뺏어서는 아이쿠, 구렁이 허물이잖아. 이 더러운 걸 왜 갖고 있어? 하며 화롯불에 휙 던졌어요. 구렁이 허물 타는 냄새는 온 집안에 퍼지고 담을 넘어서 저 멀리 서울까지 퍼졌답니다. 구렁덩덩 새선비는 그 냄새를 맡고는 다시는 색시한테 돌아오지 않았지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새선비가 돌아오지 않자 색시는 새선비를 찾아 집을 나섰답니다. 한참을 가는데 까마귀가 잔뜩 모여서 구더기를 먹고 있었어요. 까마귀야, 까마귀야, 구렁덩덩 새선비님 못 보았니? 이 구더기를 윗물에 씻고 아랫물에 헹구고 가운데 물에 받쳐주면 가르쳐주지? 색시는 구더기를 윗물에 씻고 아랫물에 헹구고 가운데 물에 받쳐 까마귀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까마귀는 저 고개를 넘어가라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까마귀 말대로 고개를 넘어가니 멧돼지가 칡뿌리를 캐 먹고 있었어요. 멧돼지야, 멧돼지야, 구렁덩덩 새선비님 못 보았니? 이 산에 있는 칡뿌리를 다 캐주면 가르쳐주지. 색시는 산에 있는 칡뿌리를 다 캐서 멧돼지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멧돼지는
저 고개를 넘어가라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멧돼지 말대로 고개를 넘어가니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구렁텅텅 새선비님 못 보았어요? 검은 빨래 희게 빨고 흰 빨래 검게 빨아 풀 먹이고 다듬어서 얌전하게 잘 개어주면 가르쳐주지. 색시는 검은 빨래 희게 빨고 흰 빨래 검게 빨아 풀 먹이고 다듬어서 얌전하게 잘 개어 아주머니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저 고개 너머에 옹달샘이 있는데 거기 떠있는 은바가지를 타고 가라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아주머니 말대로 고개를 넘어가니 은바가지가 떠있는 옹달샘이 있었어요. 색시는 은바가지를 타고 두둥실 두둥실 한참을 갔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은바가지가 휙 뒤집히는 데가 있었는데 색시는 거기서 내렸어요. 거기는 벼가 누렇게 익고 있었는데 작은 여자아이가 새를 쫓으며 이렇게 노래하지 뭐예요. 후여후여 구렁텅텅 새선비님 장가가는데 떡질 쌀이다. 그만저만 까먹고 어서 날아가거라. 그 노래를 들은 색시는 여자아이에게 은가락지를 주며 물었어요. 구렁텅텅 새선비님이 어디 사느냐? 저기 저 기와집이에요. 색시가 보니 내 귀에 풍경이 달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어요. 색시는 고래 등같이 큰 기와집에 들어가 동냥을 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여자종이 옷같이 흰 쌀을 한 대 떠다 주었지요. 색시는 밑둘린 자루에 쌀을 받아 쌀이 흘러 땅에 떨어지게 했어요. 그러고는 젓가락으로 쌀을 한 알 한 알 주워 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꼴딱 졌지 뭐예요. 색시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청했더니 다른 사람을 재울 방이 없다는 거예요. 색시는 마루 밑이라도 좋으니 제발 재워달라고 했답니다. 그날 밤은 달이 휘영청 밝았어요. 구렁텅텅 새선비가 밤 늦도록 책을 읽다가 마당으로 내려와 달을 보며 말했지요. 달이 참 밝기도 밝구나. 저기 저 달은 우리 색시를 보련마는 나는 두 눈을 감고도 어이해서 못 보나. 그 소리를 듣고 색시가 말했어요. 달이 참 밝기도 밝구나. 저기 저 달은 우리 구렁텅텅 새선비님을 보련마는 나는 두 눈을 감고도 어이해서 못 보나. 구렁텅텅 새선비가 소리 나는 곳을 돌아보니 색시가 마루 밑에 있지 뭐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오? 나는 당신이 허물을 태운 걸로 알고 다시 새장가를 가려고 했다오. 색시는 그동안 겪은 일을 모두 얘기했어요. 그러자 구렁텅텅 새선비는 마음이 풀렸지요. 구렁텅텅 새선비와 색시는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재주 있는 처녀.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처녀가 살았어요. 짤깍짤깍, 드르륵 드르륵. 처녀는 배틀에 앉기만 하면 하루 아침에 뚝딱 배에 3필씩이나 짰습니다. 우리 고을에서 배를 가장 잘 짠다니까. 아유, 정말 재주 있는 처녀야. 마을 사람들은 침이 마르도록 처녀를 칭찬했습니다. 하루는 처녀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좋은 신랑감을 찾아 시집 가야지. 하지만 재주 있는 처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처럼 큰 재주 있는 신랑이 아니면 절대 시집 안 가요. 처녀 아버지는 큰 재주 있는 신랑감을 찾아 온 고을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그런 신랑감은 어딜 가도 보이지 않았지요.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찾지 못했답니다. 재주 있는 처녀는 1살, 2살 나이만 먹어갔지요. 아이고, 큰일 났는걸. 잘못하면 우리 딸이 처녀 귀신 되겠어. 마음이 다급해진 처녀 아버지는 오늘은 이 고을, 내일은 저 고을, 동네 방네, 사방팔방 큼지막한 방을 붙이고 다녔지요. 큰 재주 있는 신랑감 급히 구함. 아래 주소로 찾아오기 바람. 배나무골 김서방네. 그러던 어느 날 우락부락 힘센 총각이 처녀 집으로 찾아왔어요. 처녀 아버지는 급한 김에 얼른 물었지요. 그래, 자네 무슨 재주가 있나? 하루아침에 집 한 채쯤 거뜬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큰 재주가 맞아. 그렇고 말고. 처녀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딸을 시집 보낼 참이었어요. 하지만 재주 있는 처녀는 입을 삐쭉 내밀었어요. 말만 듣고 어떻게 믿는담? 내 눈앞에서 집을 지어보세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락부락 힘센 총각은 앞산으로 싱싱 쌩쌩 달려갔어요. 아름드리 나무를 우지끈 뚝딱 베어설랑 톱으로 쓱싹쓱싹 자르고 대패로 팍팍 밀어 기와집 한 채를 뚝딱뚝딱 짓는 거예요. 처녀 아버지는 기가 막힌 재주구나. 좋은 신랑감이야. 하며 얼씨구나 좋아했어요. 기와집은 포도동 날아가듯 멋지게 지어졌어요. 재주 있는 처녀는 기와집을 요리조리 검사했지요. 아니, 이게 뭐야? 재주 있는 처녀가 거꾸로 맞춘 문기둥을 가리켰어요. 내 신랑감으론 어림없어요. 재주 있는 처녀는 딱지를 놨어요. 우락부락 힘센 총각은 어찌나 창피했던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말았지요. 얼마 뒤 땅딸만한 총각이 찾아왔어요. 처녀 아버지가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물었지요. 그래, 자넨 무슨 재주가 있나? 하루아침에 벼룩 석삼을 잡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큰 재주람? 재주 있는 처녀가 툴툴 댔어요. 남이 못하니 재주는 재주지요. 땅딸만한 총각이 바득바득 우겼어요. 이튿날 새벽에 집 바깥에서
후다닥 후다닥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처녀 아버지가 나가보니 땅딸만한 총각이 벼룩 석섬을 잡아다 코를 뚫어서 말뚝에다 한 줄로 쭉 매달아 놓은 거예요. 처녀 아버지는 기가 막힌 재주야, 좋은 신랑감이야 하며 얼씨구나 좋아했지요. 벼룩 석섬이 한 줄로 매달려 있는 모습은 참 신기했어요. 재주 있는 처녀는 벼룩을 찬찬히 조사했지요. 아니, 이게 뭐야? 재주 있는 처녀가 맨 끝에서 두 번째 벼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 벼룩은 코 대신 모가지가 꿰어있지 뭐예요. 내 신랑감으론 어림없어요. 재주 있는 처녀는 또 딱지를 놨어요. 땅딸만한 총각을 어찌나 창피했던지 코를 싸쥐고는 내빼고 말았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슬쩍 지나가고 두 해가 어물쩍 가고 세 해부턴 빨랑빨랑 지나갔어요. 여러 해가 흘렀지만 찾아오는 총각이 한 명도 없었지요. 재주 있는 처녀는 폭삭 노처녀가 되고 말았답니다. 하루는 혼자서 짤깍짤깍 배를 짜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말았어요. 이제 시집가기는 영 글렀어. 재주 있는 처녀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재주 있는 처녀는 높고 높은 산꼭대기 위 험하고 험한 바위에 올라가 눈을 딱 감고 치마를 뒤집어 쓴 채 퉁 하고 뛰어내렸답니다. 밑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데 지나가던 떡거머리 총각이 그 모습을 보자 눈 깜짝할 사이에 낫을 가져다가 대나무 밭에서 대를 싹둑 잘라 소쿠리를 얼기설기 짜서는 재주 있는 처녀를 털썩 받아냈지요. 재주 있는 처녀가 꼭꼭 감았던 눈을 번쩍 떠보니 웬 떡거머리 총각 품에 척 안겨있지 뭐예요? 아니, 어떻게 날 살렸죠? 떡거머리 총각은 이러저러해서 처녀를 구한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재주 있는 처녀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루아침에 배 세 피를 짜는 재주보다 하루아침에 기와집을 짓는 재주보다 하루아침에 벼룩 석섬을 잡는 재주보다 하루아침에 사람 살리는 재주가 가장 큰 재주네. 이렇게 해서 재주 있는 처녀는 떡거머리 총각이랑 결혼을 했답니다. 죽을 뻔한 처녀를 살려낸 떡거머리 총각이야말로 큰 재주 있는 신랑감이었던 거예요. 그 뒤 두 사람은 아들 낳고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옛날에 까치가 살았어요. 녹달한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는 새끼 까치 4마리를 기르고 있었지요. 새끼 까치들은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며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어느 날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새끼 까치들이 깍깍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호랑이가 고개를 쭉 빼고 올려다보니 포동포동한 새끼 까치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거든요. 배고픈 호랑이는 두 눈이 번쩍 뜨였지요.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키고는 까치를 불러 말했어요. 까치야, 까치야, 내 새끼 한 마리만 다오. 안 주면 나무 위로 올라가 내 새끼 모두 잡아먹는다. 까치는 무서워서 새끼 까치 한 마리를 호랑이에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요? 염치 없는 호랑이가 다음날 또 찾아왔지 뭐예요. 까치야, 까치야, 내 새끼 한 마리만 다오. 안 주면 나무 위로 올라가 내 새끼 모두 잡아먹는다. 까치는 무서워서 새끼 까치 한 마리를 호랑이에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뻔뻔스러운 호랑이가 또 왔어요. 까치야, 까치야, 내 새끼 한 마리만 다오. 안 주면 나무 위로 올라가 내 새끼 모두 잡아먹는다. 까치는 무서워서 새끼 까치 한 마리를 호랑이에게 주었답니다. 또 하루가 지났어요. 까치는 남은 새끼 한 마리를 보며 깍깍 울었어요. 이제 호랑이가 찾아와서 너를 마저 달라고 할 텐데, 에이구, 에이구, 어떡하나. 불쌍한 내 새끼야. 그때 토끼 한 마리가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까치야, 까치야, 호랑이한테 내 새끼를 주지 마. 안 주면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와서 다 잡아먹을 텐데. 걱정하지 마. 호랑이는 그렇게 높은 나무에는 못 올라간단다. 토끼는 이렇게 말하고는 깡충깡충 가던 길을 뛰어갔지요. 이윽고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요. 까치야, 까치야, 남은 새끼 한 마리도 마저 다오. 안 주면 나무 위로 올라가 너까지 잡아먹는다. 그러자 까치는 코 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올라올 테면 와봐. 넌 나무 위로 못 올라오잖아? 누가 그래? 토끼가 그러던걸? 뭐, 토끼가? 그놈 어디 두고 보자. 호랑이는 분해서 앞발로 가슴을 쾅쾅 치더니 토끼를 찾으러 나섰어요. 호랑이가 보니 저기 앞에 토끼가 두 귀를 까딱거리며 걸어가고 있지 뭐예요? 이놈의 토끼 잘 만났다. 오늘은 새끼 까치 대신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펄쩍 뛰어 토끼를 덮쳤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 대신 제가 떡을 구워드릴게요. 떡이라는 말에 호랑이는 귀가 쏠깃해졌어요. 뭐, 떡을 구워주겠다고? 예, 둘이서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기 전에 먼저 구운 떡을 맛보기로 했지요. 토끼는 호랑이를 데리고 냇가로 갔어요. 그러고는 모닥불을 피우고 동글동글한 조약돌을 주어
불 속에 넣는 거예요. 호랑이님, 이 떡이 빨갛게 구워지면 그때 먹는 거예요. 그나저나 떡은 달콤한 꿀에 찍어 먹어야 더 맛있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꿀을 가지고 올 테니 그새 혼자 먹으면 안 돼요. 토끼는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는 폴짝폴짝 뛰어갔답니다. 조금 뒤 동글동글한 떡이 빨갛게 구워졌어요. 내가 먼저 하나 먹어도 토끼는 눈치채지 못할 거야. 호랑이는 구운 떡을 하나 집어 날름 삼켰지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빨갛게 달구어진 조약돌이 뱃속에 들어갔으니 오죽 뜨거웠겠어요.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고 이리저리 구르다가 냇물 속에 들어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답니다. 호랑이는 그제야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아채고는 토끼를 혼내주라고 단단히 별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와 토끼는 길에서 딱 마주쳤지 뭐예요. 이놈의 토끼, 잘 만났다. 오늘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눈을 부라리며 토끼를 움켜 잡았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 대신 제가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드릴게요. 물고기라는 말에 호랑이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강이 꽁꽁 얼었는데 무슨 수로 물고기를 잡는단 말이냐? 아주 쉬워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강에 있는 물고기를 모두 잡을 수 있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기 전에 먼저 물고기를 맛보기로 했답니다. 토끼는 호랑이를 데리고 강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꽁꽁 언 강물 위에 구멍을 하나 뚫었지요. 호랑이님, 이 구멍에 꼬리를 넣으세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때로 몰려와 꼬리에 척척 붙는답니다. 물고기가 잔뜩 붙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셔야 해요. 꼬리가 아주 무거워질 때까지 꼬리를 빼면 안 돼요. 토끼는 물고기를 담은 커다란 망태를 가져오겠다며 집으로 볼짝볼짝 뛰어갔답니다. 호랑이는 토끼가 말한 대로 구멍 속에 꼬리를 넣었지요. 조금 뒤 무언가 꼬리에 척척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옳거니 물고기들이 붙기 시작하는구나. 물고기가 잔뜩 붙을 때까지 좀 더 기다리자. 호랑이는 추워서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물고기를 실컷 먹을 욕심에 참고 또 참았답니다. 그러다가 이만하면 됐지 싶어 꼬리를 빼려는데 이게 뭐예요? 꼬리가 꽁꽁 얼어붙었답니다. 호랑이는 죽을 힘을 다해 꼬리를 당겼어요. 그 바람에 꼬리털이 홀랑 벗겨지고 말았지요. 호랑이는 그제야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아채고는 분해서 이를 박박 갈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와 토끼는 다시 길에서 딱 마주쳤어요. 이놈의 토끼, 잘 만났다. 오늘은 너를 꼭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으르렁대며 커다란 입을 쫙 벌렸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그 대신에
맛있는 참새를 잡아드릴게요. 참새라는 말에 호랑이는 귀가 쏠깃해졌어요. 참새라고? 하늘을 나는 참새를 내가 무슨 수로 잡는단 말이냐? 아주 쉬워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대나무 숲의 참새들을 모두 잡아먹을 수 있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기 전에 먼저 참새를 맛보기로 했지요. 토끼는 호랑이를 데리고 대나무 숲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호랑이더러 숲 가운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호랑이님은 두 눈을 꾹 감고 입을 딱 벌린 채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세요. 제가 참새를 호랑이님 쪽으로 쫓을게요. 참새들이 호랑이님 입속으로 날아들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토끼는 호랑이에게 단단히 이러고는 참새를 쫓으러 간다며 폴짝폴짝 뛰어갔답니다. 호랑이는 토끼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조금 뒤 후여후여 하고 토끼가 외치는 소리가 나더니 타닥타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옳거니 참새들이 날아오는 소리구나. 참새들이 잔뜩 들어오게 입을 크게 벌려야지. 호랑이는 있는 힘껏 입을 벌렸어요. 그 사이 타닥타닥 소리는 점점 가까이서 들리고 호랑이는 곧 참새를 맛볼 생각에 군침을 꿀꺽 삼켰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참새는 입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점점 목이 매캐하고 주위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참다 못한 호랑이가 눈을 떠 보았지요. 그랬더니 대나무 숲이 온통 불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타닥타닥 소리는 참새가 날아오는 소리가 아니고 토끼가 낸 불에 대나무가 타는 소리였어요. 호랑이는 그제야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아듣지요. 하지만 너무 늦었답니다. 어리석고 욕심 많은 호랑이는 불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마침내 불에 타 죽고 말았답니다.